해병대 수색대대의 여성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장례식장에 온 조폭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협박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해의 항구 도시 진안. 한때는 활기찬 어선들의 경적이 울려 퍼졌지만 지금은 낡은 어선과 퇴역한 화물선들이 녹슬어가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곳이었다. 그 잿빛 풍경 속으로 한 여인이 군용 배낭을 맨 채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강해인 대위였다. 적진의 심장부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령. 그것이 그녀의 별칭이었다. 파도와 갯벌을 제집처럼 누비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신력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그녀는 해병대 내에서도 경외의 대상이었다. 핏빛 군기가 서슬 퍼런 해병대에서도 그녀의 눈빛 앞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1년 만에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유령의 냉혹함 대신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저예요. 거의 다 왔어요. 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저녁은 먹었나? 대충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요? 나야 뭐 기름밥 먹었지. 조심히 들어와라. 무뚝뚝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혜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아버지 강태식은 진안항의 끝자락에서 40년간 강성 조선소라는 작은 선박 수리소를 운영해온 고집 센 장인이었다. 평생 바다와 배만 알고 살아온 남자. 10년 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혜인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다. 혜인이 험난한 해병대의 길을, 그것도 남성들도 버티기 힘든 수색대를 지원했을 때 친척들은 모두 기겁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내가 택한 길이라면 후회만 없이 가라. 그 묵직한 신뢰가 지금의 강해인 대위를 만들었다. 택시를 타는 대신 혜인은 일부러 항구 끝에 있는 조선소까지 걸었다. 녹슨 쇠와 짠 바닷바람, 그리고 기름 냄새가 섞인 이 공기. 그녀에게는 고향의 냄새였다. 저 멀리 강성 조선소라는 낡고 거대한 간판이 보였다. 그런데 조선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혜인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조선소 입구 맞은편에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진안항의 낡은 트럭과 어선들 사이에서 그 차는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까마귀처럼 이질적이고 불길했다. 혜인의 훈련된 감각이 위험 신호를 울렸다. 차 안에는 말쑥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내리지 않고 그저 조선소 쪽을 끈질기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혜인은 잠시 그들을 날카롭게 응시하다 이내 시선을 거두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섰다. 끼이그하고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그녀를 맞았다. 왔나? 다녀왔습니다. 짧은 인사. 부녀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아버지는 딸의 배낭을 받아 작업장 한쪽에 내려놓고 투박한 손으로 연신 자신의 작업복을 털었다. 그의 얼굴과 손에는 기름때와 쇳가루가 세월처럼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휴가는 어찌 된 게냐? 정기 휴가입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얼굴이 왜 이리 상하셨어요? 혜인의 말에 아버지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분명 예전보다 수척해지고 눈밑도 퀭했다. 작업장 구석에는 평소와 달리 마시다 만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신경 쓸 거 없다. 너야말로 고생이 많지.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버지는 서둘러 작업장에 불을 끄고 나섰다. 혜인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아버지가 풍기는 낯선 거짓의 냄새.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아버지는 평소와 달랐다. 혜인의 부대 생활에 대해 묻는 대신 엉뚱하게도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에 대해 넌지시 운을 뗐다. 요즘 세상은 말이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버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아주 유망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확실한 정보라며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몇 배로 불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레퍼토리 같은 이야기였다. 아버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다 알아보고 하는 거지. 너는 군대 일이나 신경 써. 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잘랐다. 식사를 마친 후 혜인은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우연히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다. 버텍스 홀딩스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였다. 내용은 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원금 보장 불가,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됨 같은 불리한 조항들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계약서에 찍힌 아버지의 인감. 혜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혜인은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성이 높아졌다 낮아지기를 반복했다. 분명히 된다고 하지 않았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애원과 분노가 섞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넘어왔다. 혜인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을 때 아버지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였다. 아버지, 시끄러웠나? 무슨 일이에요? 저 버텍스 홀딩스라는 곳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혜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냥 작은 문제가 생겼을 뿐이야.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낮에 봤던 그 검은 차, 그놈들 차죠? 아버지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 당장 그만두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뭘 해결해. 군발이 월급으로 뭘 어쩐다고. 이건 내 일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 너는 어서 들어가 잠이나 자. 아버지는 완고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빚지기 싫어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혜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휴가 마지막 날 부대로 복귀하는 버스에 오르기 전 혜인은 아버지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존심 같은 거 버리고 무조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버스가 출발하고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혜인은 가슴을 짓누르는 불길함을 느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의 왜소한 어깨 위로 지난항의 무거운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풍경 한 구석에 어김없이 서 있는 검은색 세단. 마치 죽음의 전조처럼. 유령은 다시 바다로 돌아왔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고무보트 IBS로 은밀히 가로지르고 갯벌에 몸을 숨겨 가상의 적 해안에 침투하는 훈련. 뼈를 애는 바닷바람과 살을 파고드는 모래알들. 극한의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파도 소리 아래로 갯벌의 진흙 아래로 억지로 묻어버렸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오면 불안감은 밀물처럼 다시 차올랐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갔다. 간혹 통화가 되어도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혜인의 감각은 계속해서 경고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라고.
복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야간 독도법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투성이로 복귀한 그녀를 대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을 본 순간 혜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올 것이 왔구나. 강대위. 잠시 좀 보자. 대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대대장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부친께서 오늘 오전에 별세하셨다고 한다. 세상이 소리를 잃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눈앞의 모든 것이 초점을 잃고 일그러졌다. 잘못 들었습니다. 진정하게 강대위. 부친께서 돌아가셨네. 사인은 거액의 빚을 비관한 자살로 추정된다더군.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하고. 자살, 빚, 유서.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혜인의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했던 분이었다. 그 고집 센 장인이 고작 돈 때문에 어떻게 차를 타고 진안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폴리스라인이 쳐진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혜인은 비틀거리며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경찰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딸입니다. 라는 한마디에 길을 열어주었다. 작업장 안은 싸늘했다. 아버지의 온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 감식이 끝난 현장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혜인의 눈은 그 속에서 이상한 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딸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장 및 침투 작전을 통해 단련된 현장의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내는 전문가였다. 첫째, 밧줄의 매듭. 아버지가 목을 맨 밧줄의 매듭은 클로브 히치와 유사한 매우 전문적이고 견고한 방식이었다. 평생 선박용 매듭만 다뤄온 아버지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낯선 방식의 매듭이었다. 둘째,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톱 밑에는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에게서는 보기 힘든 너무나 깨끗한 손이었다. 셋째, 냄새. 기름과 쇠 냄새가 가득한 작업장 안에서 유독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된 주변에서만 희미하게 달콤하면서도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혜인은 이 냄새를 알았다. 과거 해외 특수부대와의 연합훈련 중 암사용 독극물에 대해 브리핑 받았을 때 맡았던 냄새와 흡사했다. 유서입니다. 고인이 남기신. 한 형사가 비닐에 담긴 유서를 건넸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내 능력 밖의 욕심을 부린 대가다. 혜인아,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아버지의 필체인 것은 분명했지만 군데군데 미세하게 떨린 자국이 마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쓴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사인은 명백해 보입니다. 부검도 유가족이 원치 않으면 부검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가장 정밀하게. 혜인은 형사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형사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다들 아버지가 사채 빚 때문에 야반도주한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혜인은 영정 사진 속에서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슬픔을 분노라는 단단한 갑옷 아래로 감췄다. 그리고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가 들어섰다. 조문객이라기엔 너무나 위압적이고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한 얼굴들이었다. 그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30 후반쯤으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깔끔하게 발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휴가 때 보았던 그 검은 세단의 주인이 분명했다. 그는 조문객들을 해치고 곧장 혜인에게 다가왔다. 따님이시죠?
버텍스 홀딩스의 대표 백정혁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정혁. 그 이름이 혜인의 뇌리에 박혔다. 위선적인 조의를 표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혜인은 이자가 바로 모든 비극의 원흉임을 직감했다. 당신들이 여길 왜 왔지? 오해 마십시오. 강태식 사장님과는 비록 좋지 않게 끝났지만 한때는 저희의 소중한 파트너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조의를 표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는 마치 자선사업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더 전해야겠군요. 강 사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진 채무가 상당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채무가 유일한 상속인이신 강혜인 대위께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아비는 죽었지만 빚은 내 것이다. 그러니 얌전히 입 다물고 있어라.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남기신 그 조선소. 어차피 빚 때문에 곧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저희가 그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조금 더 쳐서 매입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따님을 위해서 드리는 특별한 제안입니다. 혜인은 대답 대신 얼음 같은 눈으로 백정혁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모습은 없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해병대 수색대의 유령이 있었다. 백정혁은 그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을 이끌고 장례식장을 나갔다. 그가 떠난 후 혜인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다. 그리고 법과 경찰은 이미 그들의 편인 듯 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법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내가 직접 심판한다. 해병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적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섬멸한다. 백정혁과 버텍스 홀딩스. 유령의 첫 번째 사냥 목표가 정해졌다. 장례식의 소란이 끝나고 혜인은 텅 빈 아버지의 조선소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금부터 이곳은 그녀의 작전 베이스이자 전쟁을 준비하는 요새가 될 터였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정보 수집이었다. 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버텍스 홀딩스와 대표 백정혁. 경찰은 이미 단순 자살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있었다. 혜인이 제기한 타살 의혹과 증거들은 딸의 슬픔이 만들어낸 망상으로 치부되었다. 부검 결과 역시 사인은 경부압박질 식사 체내에서 소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사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님이라는 너무나 교과서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혜인은 더 이상 공권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유품을 샅샅이 뒤졌다. 그 속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이었다. 다행히 잠금 패턴은 혜인의 생일이었다. 스마트폰 안에는 지옥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버텍스 홀딩스의 투자 담당 팀장이라는 자와 나눈 수많은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투자를 유도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돌변하여 아버지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내용들이었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이었다. 통화 목록에는 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수십 개가 있었다. 모두 대포폰이거나 추적이 어려운 번호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여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았던 상대 바로 혜인의 외삼촌이었다. 혜인은 곧장 외삼촌을 찾아갔다. 외삼촌은 조카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 아빠가 완전히 그놈들한테 홀려 있었어. 무슨 해외 니켈 광산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는 말에 넘어가서 평생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전부 쏟아부었지. 그놈들이 조선소까지 노리고 접근한 거군요. 그래. 돈을 다 잃고 나니까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더구나. 투자 손실을 만회하게 해주겠다며 조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재투자하라고. 사실상 조선소를 헐값에 넘기라는 소리였지. 내 아빠가 그걸 거부하니까 외삼촌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뒤에 어떤 협박과 압박이 있었을지는 불보듯 뻔했다. 혜인은 다시 조선소로 돌아왔다. 외삼촌에게서 얻은 정보와 아버지의 스마트폰 기록을 바탕으로 적의 실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에서 익힌 모든 정보전 기술을 동원했다. 다크웹, 해킹, 소셜 엔지니어링. 민간 사회의 것들은 군의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단순했다. 버텍스 홀딩스는 법인 등기상으로는 깨끗한 투자 자문 회사였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진안항의 유흥업소와 불법 도박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백정혁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진안항의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신흥범죄 조직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조폭과 달리 금융과 IT를 결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지능적인 약탈자들이었다. 혜인은 백정혁의 뒤를 캐는 것과 동시에 그의 수족들을 분석했다. 그 중에서도 도철규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백정혁의 경호실장이자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장. 프로필 사진 속 그는 단단한 체격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교활해 보였다. 혜인은 도철규의 SNS와 온라인 활동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었다. 고급 시계, 외제차 유흥업소에서 돈다발을 뿌리는 사진들. 그 허영심이 곧 그의 약점이었다. 혜인은 그가 올린 사진들의 배경과 시간을 분석하여 그의 주요 동선과 활동 패턴을 파악했다. 마치 적장의 동태를 파악하듯 그의 24시간을 가상으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다. 도철규는 매주 금요일 밤 진안항 부두에 있는 오션 팰리스라는 룸살롱에서 조직원들과 회합을 가졌다. 그곳은 버텍스 홀딩스의 실질적인 아지트이자 불법 자금 세탁의 중심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금요일 밤, 혜인은 완전한 유령으로 변했다. 어둠에 스며드는 검은 옷차림, 기척을 완벽하게 숨기는 움직임. 그녀는 룸살롱 건너편의 낡은 건물 옥상에 몸을 숨기고 망원경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잠시 후 백정혁의 차가 도착하고 그 뒤를 이어 도철규와 조직원들이 그를 호위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혜인은 기다렸다. 그들이 술에 취하고 경계가 허술해질 때까지. 자정이 넘었을 무렵 혜인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문이 아닌 건물 뒤편 주방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을 노렸다. 자물쇠를 따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주방을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한 그녀는 소리 없이 복도를 이동했다. VIP룸 앞을 지키는 조직원 2명. 혜인은 복도 끝에서 전등 스위치를 내려버렸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조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혜인은 어둠을 틈타 그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아 조용히 기절시키고 다른 한 명은 목 뒤에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 쓰러뜨렸다. 혜인은 문에 귀를 대고 내부의 소리를 들었다. 백정혁과 도철규 그리고 몇몇 핵심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혜인은 소형 레이저 도청 장비를 꺼내 문틈에 조준했다. 문짝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의 소리로 변환해주는 장비였다. 수신기에 연결된 이어폰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강태식이 건은 깔끔하게 처리된 거 맞지? 경찰 쪽에는 말 다 해뒀고.
백정혁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그 영감 지 손으로 직접 목매달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약간 도와주긴 했지만요. 약 살짝 먹이니까 비몽사몽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더군요. 유서까지 아주 잘 썼습니다. 하하. 도철규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 딸년이 좀 찝찝하긴 한데 해병대 출신이라며. 계집애가 날고 기어봤자죠. 빚까지 전부 떠안았으니 곧 제 발로 찾아와서 조선소 넘기겠다고 싹싹 빌 겁니다. 혜인은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삼키며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완벽한 타살이라는 그들의 입으로 직접 시인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증거 확보.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세상에 터뜨리는 것이다. 혜인은 조용히 철수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철규가 서류 가방을 열고 장부 몇 개를 꺼내 백정혁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다. 버텍스 홀딩스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을 판도라의 상자. 저것까지 손에 넣어야 한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저 장부가 있다면 저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다. 혜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VIP룸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안전핀을 뽑은 소화기를 방 안에 집어 던졌다. 하얀 분말이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콜록. 뭐야, 이 개새끼야.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의 고함 속에서 혜인은 방독면을 쓰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테이블 위에 장부들을 낚아챘다. 백정혁과 도철규가 무언가 대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건물 밖은 경보음과 함께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혜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든 뒤였다. 아버지의 낡은 조선소로 돌아온 그녀는 승리의 전리품인 장부와 녹음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장부에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진안항의 비호 세력, 뇌물을 받은 공무원, 경찰의 이름까지. 사냥 준비는 끝났다. 이제 유령의 시간이다. 아버지의 피눈물에 대한 대가를 저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시간. 진안항의 더러운 밤을 뒤엎을 피해 축제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혜인은 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낡은 조선소, 그 차가운 쇳덩이들 사이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 앞에는 버텍스 홀딩스의 검은 역사가 담긴 장부들과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증명할 녹음 파일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진안항의 부패한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하지만 이 폭탄을 어떻게 터뜨려야 할까? 장부에는 진안 경찰서 내부 협력자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섣불리 경찰에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은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역으로 혜인을 제거하려 들 것이다. 혜인은 다른 전장을 선택해야 했다.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여론이었다. 대중의 눈과 귀가 쏠리면 아무리 견고한 부패의 성벽이라도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녀는 해병대 시절 정보작전과 심리전에 능했던 한 선배를 떠올렸다. 전역 후 대형 언론사에서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이석훈 기자. 그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핏불로 불리는 정의감이 투철한 사내였다. 혜인은 폐조선소 구석에 방치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선 전화를 찾아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진안항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부 제보자의 목소리로 이석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안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버텍스 홀딩스라는 투자 회사의 비리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비리입니까?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습니까? 수화기 넘어 이석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신중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제보 전화에 익숙한 베테랑의 목소리였다. 혜인은 모든 패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카드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남겨둬야 했다. 그녀는 장부에 기록된 수많은 비리 중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건 하나를 미끼로 던졌다. 진안항 수산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만선호 김 선장이 버텍스 홀딩스의 투자 사기에 휘말려 평생을 바친 배를 빼앗기고 빚더미에 올라 잠적한 사건이었다. 장부에는 김 선장의 투자 원금과 사기 계약의 전말, 그리고 배의 소유권이 백정역의 유령 회사로 넘어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김 선장의 만선호는 지금 진안 마리나에서 아레사즈라는 이름의 호화 요트로 개조되어 백정혁 대표의 개인 요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동대장인 도철규가 시장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김 선장의 아들을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목격자는 많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취재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보자님의 연락처는 남길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더 큰 것을 드리겠습니다. 백정혁이 진안항을 어떻게 삼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말입니다. 혜인은 그 말만 남기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핏불 이석훈이 이 피냄새 나는 미끼를 물고 판을 흔들어주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숨막히는 며칠이 흘렀다. 혜인은 조선소를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대신 이곳을 완벽한 요새로 만들었다. 침입자를 대비한 각종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주변 지형을 이용한 비상 탈출로를 확보했다. 체력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언제든 닥쳐올 전투에 대비했다. 초조함이 목을 죄어왔지만 그녀는 해병대 수색대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 바로 기다림의 기술을 인내심 있게 수행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마침내 파문이 일었다. 이석훈 기자가 속한 언론사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검붉은 색의 특종 타이틀과 함께 기사가 떠올랐다. 특종 화려한 요트의 검은 진실 항구도시 좀먹는 신종 기업형 범죄 조직 버텍스. 기사는 혜인이 던져준 만선호 사건을 시작으로 버텍스 홀딩스의 추악한 실체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었다. 이석훈은 끈질긴 잠복과 취재를 통해 김 선장 아들의 폭행 사건에 대한 익명 증언을 확보했고 버텍스 홀딩스가 유령 회사를 통해 탈세를 저지르고 불법 자금을 세탁해온 정황까지 포착해냈다. 기사 말미에는 백정혁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었고 이들의 뒤에 지역 정치권 및 사법기관의 비호가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폭탄의 뇌관과도 같은 문장이 덧붙여 있었다. 기사의 파급력은 거대했다. 처음에는 지역의 작은 이슈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주요 포털과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해시태그 버텍스 게이트, 해시태그 백정혁 누구냐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텍스 홀딩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혜인은 싸늘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거대한 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에 불과했다. 이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한편 서울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백정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최고급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그의 냉정했던 가면처럼 흩어졌다. 도철규, 이 개새끼 당장 내 눈앞에 튀어와. 잠시 후 도철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백정혁 앞에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닥쳐. 쥐새끼 한 마리가 있다는 걸 왜 몰랐어? 내 얼굴이랑 이름까지 다 팔렸잖아. 백정혁은 도철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이성을 되찾고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진안으로 내려가. 이 기사를 제보한 놈, 그 내부의 쥐새끼를 찾아내. 산채로 잡아와. 내가 직접 그 주둥이가 얼마나 가벼운지 확인해야겠어. 네. 대표님. 그리고 강태식이 딸년. 강혜인. 그년 주변부터 샅샅이 뒤져. 왠지 모르게 그년에게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 만약 그년이 쥐새끼라면 알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바다 깊은 곳에 처박아 버려. 백정혁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아직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성가신 복수심에 불타는 유가족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상대하는 것은 그의 목에 이빨을 박아 넣을 준비를 끝낸 바다의 가장 포악한 상어라는 사실을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피비린내를 맡은 상어는 절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니까. 백정혁의 지령은 즉시 진안항에 피바람을 몰고 왔다. 도철규는 늑대 떼 같은 조직원들을 이끌고 돌아와 샅샅이 쥐새끼 색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방식은 무자비했다. 만선호 사건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상인들은 창고로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진안항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시로 변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해가 지면 거리는 유령처럼 텅 비었다. 강혜인은 조선소 깊숙한 곳에서 그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조선소 주변 곳곳에 위장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해 접근하는 모든 것을 감시했다. 도철규와 그 무리의 이동 경로, 감시 패턴, 병력 규모를 분석하며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적의 수를 미리 읽는 마스터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저들이 자신을 쫓는 사냥개들이라면 진짜 사냥꾼이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되었다. 이제 방어에서 역공으로 전환할 시간이었다. 혜인은 덫을 놓기로 했다. 사냥개들을 유인할 최고의 미끼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조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경계심이 강하고 행동이 앞서는 자, 즉 도철규를 직접 덫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혜인은 이석훈 기자에게 제보할 때 사용했던 유선 전화 회선을 그대로 살려두었다. 그리고 그 전화 근처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자신이 들고 온 군용 배낭에서 나온 아주 작은 인식표 조각이었다. 해병대 수색대 마크가 선명한. 도청과 감청에 능한 그들이라면 이 전화선을 역추적할 것이고 결국 이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도철규의 기술팀은 전화선을 추적해 폐조선소까지 도달했고 그곳에서 해병대 인식표 조각을 발견했다. 찾았습니다, 실장님. 강혜인, 그년이 틀림없습니다. 어디야? 당장 위치 보내. 강성 조선소입니다. 쥐새끼가 제 발로 굴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도철규의 입이 비열하게 찢어졌다. 빙고. 그는 흩어져 있던 모든 조직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전 병력 강성 조선소로 집결.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녀는 산채로 잡는다. 백 대표님께 바칠 최고의 선물이 될 거다. 수십 명의 조직원이 탑승한 차량들이 소리 없이 강성 조선소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혜인은 제어실의 낡은 모니터를 통해 마치 거미줄에 걸려드는 나방들처럼 다가오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조직원들이 낡은 철문을 부수고 조선소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거대하고 복잡한 조선소는 그녀에게 완벽한 사냥터였다. 높이 솟은 크레인, 미로처럼 얽힌 철골 구조물, 어둠이 짙게 깔린 선박 건조 도크.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흩어져서 찾아. 구석구석 다 뒤져. 도철규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직원들은 흩어져서 혜인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조선소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암흑. 그리고 그들을 덮치는 완벽한 침묵. 뭐야? 정전인가? 당황한 조직원들이 손전등을 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외곽을 수색하던 2명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라졌다. 위에서 떨어진 그물에 낚아채어 허공에 매달린 것이다. 악! 함정이다. 혼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혜인은 거대한 강철 구조물 사이를 소리 없이 이동하며 마치 유령처럼 그들을 사냥했다. 그녀는 총을 쓰지 않았다. 와이어, 쇠 파이프, 날카로운 철판 조각 등 조선소에 널린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들리면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그녀의 공격은 급소를 노렸지만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다.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힘줄을 끊어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조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동료들이 하나씩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지금 인간이 아닌 조선소에 깃든 원혼과 싸우고 있었다. 덫이다. 여길 빠져나가야 해. 도철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수를 명령했지만 이미 늦었다. 조선소의 모든 출입문은 이미 혜인이 설치한 장애물로 막혀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도철규와 그의 최측근 대여섯 명뿐이었다. 그들은 등을 맞대고 원을 만든 채 사방의 어둠을 향해 미친 듯이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나와. 이 귀신 같은 년. 숨어서 장난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도철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바로 옆에 있던 부하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쇠사슬이 떨어져 내렸다. 부하는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이제 남은 인원은 셋. 극도의 공포 속에서 도철규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등 뒤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감이 어디서 사냥꾼 행세지? 세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혜인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쇠 파이프가 번개처럼 움직여 2명의 손목을 차례로 박살냈다. 총을 든 도철규의 손목은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가격당했다. 으드득 하는 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도철규는 혼자가 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피와 기름때 그리고 분노로 범벅이 된 혜인을 마주보았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은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그 자체였다. 내년 대체 정체가 뭐야? 내 놈들이 죽인 한 남자의 딸이다. 혜인은 천천히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는 도철규에게 다가갔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역할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도철규는 남은 한 팔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수많은 실전으로 다져진 싸움의 프로였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유령의 잔상만을 스칠 뿐이었다. 혜인은 그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최소한의 동작으로 공격을 피하며 그의 체력을 빼앗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침내 혜인의 발차기가 도철규의 무릎 관절을 옆에서 정확히 찼다.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다리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비명. 도철규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혜인은 쓰러진 그의 가슴을 군홧발로 짓밟아 저항할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렸다. 다시 묻는다. 우리 아버지 왜 죽였지? 모르는 일이야. 그 영감은 자살했어. 거짓말. 혜인은 그의 부러진 손목을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한번 짓밟았다. 뼈와 신경이 으스러지는 고통에 도철규의 눈이 뒤집혔다. 내 놈들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내가 다 들었다고. 혜인은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오션 팰리스 VIP룸에서 녹음했던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조선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 영감 지 손으로 직접 목매달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약간 도와주긴 했지만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도철규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자신이 괴물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려줘. 제발. 백 대표가 시킨 일이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죽이진 않아. 넌 백정혁에게 보내는 내 첫 번째 전갈이니까. 혜인은 근처에 있던 용접용 토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토치에 불을 켜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붙이를 도철규의 눈앞에 들이댔다. 내 놈 주인에게 똑똑히 전해. 아버지의 조선소 그리고 아버지의 목숨값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혜인은 달아오른 쇠붙이를 도철규의 어깨에 그대로 찍어 눌렀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도철규의 처절한 비명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혜인은 버텍스 홀딩스를 상징하는 비자 낙인을 그의 어깨에 새겼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 놈의 심장을 꺼내주지. 혜인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신음하는 조직원들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연락이 두절된 도철규를 찾아온 다른 조직원들은 처참하게 파괴된 동료들과 만신창이가 된 채 비자 낙인이 찍힌 도철규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식은 즉시 백정혁에게 보고되었다. 도철규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완전히 파괴된 후였다. 백정혁은 보고를 들으며 처음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를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가 상대하는 강혜인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킨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이었다. 강혜인. 백정혁은 이를 갈며 그녀의 이름을 곱씹었다. 이제 이 싸움은 사업이나 이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존이 걸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위성전화를 꺼내 들었다. 더러운 돈과 협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찾는 마지막 해결사에게 연락하기 위함이었다. 나다. 괴물 사냥을 시작해야겠어. 진안항으로 최고의 팀을 보내. 진안항의 밤은 이제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국을 넘어 거대한 어둠의 세력까지 개입하는 걷잡을 수 없는 피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백정혁이 꺼내든 위성전화의 상대는 에키드나 글로벌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간군 사기업 PMC의 아시아 지부장이었다. 에키드나는 그리스 신화 속 모든 괴물의 어머니의 이름. 그들은 분쟁 지역의 요인 암살, 기업 간의 더러운 분쟁 해결,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나설 수 없는 비밀 작전 등을 처리하는 그림자 속의 괴물들이었다. 백정혁은 과거 해외 자원 분쟁에서 그들의 힘을 빌려 경쟁자를 정리한 경험이 있었다.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실력만큼은 확실했다. 알파팀을 보내지. 리더는 코모도다. 그가 괴물 사냥에는 전문가야. 전화는 짧게 끊겼다. 백정혁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강혜인이 아무리 날고 기는 해병대라 해도 살인과 전쟁을 비즈니스로 하는 진짜 프로들 앞에서는 한낱 아마추어에 불과할 터였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판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더 큰 괴물을 자신의 안방으로 불러들인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진안항의 개발 이권을 함께 노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황진만이었다. 백정혁은 그에게 오랫동안 불법 정치 자금을 대왔고 황 의원은 그 대가로 버텍스 홀딩스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 백정혁은 황 의원을 만나 내 사업이 위협받으면 의원님의 검은 돈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과 함께 경찰력을 움직여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진안 경찰서는 이례적인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진안항 폭력 조직 간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잔혹한 테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다. 경찰은 강혜인을 경쟁 조직에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험인물로 특정하고 그녀의 군 시절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며 공개 수배를 내렸다. 언론은 전설의 여군, 돈 때문에 살인 병기로 전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어제까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비운의 여전사였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돈에 눈이 먼 잔혹한 용병으로 낙인 찍혔다.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이제 강혜인은 범죄 조직과 공권력 그리고 정체 모를 제3의 추적자에게 동시에 쫓기는 사면초가의 신세가 되었다. 바로 그 무렵 진안항에 3명의 낯선 이방인이 들어섰다.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걸음걸이, 주위를 경계하는 방식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에키드나의 알파팀, 리더인 코모도와 저격수인 바이퍼, 그리고 정보 및 기술 지원 담당인 오라클이었다. 코모도는 유유자적한 여행객처럼 강성 조선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도철규의 부하들이 남긴 처참한 흔적과 현장 상황을 훑어보며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영역을 어설프게 흉내냈군. 하지만 감각은 있어. 목표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야. 본능으로 사냥하는 짐승에 가깝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금속 파편을 집어들었다. 혜인이 급조해서 사용한 부비 트랩의 일부였다. 오라클, 목표물의 프로필 다시 올려봐. 오라클이 태블릿 PC를 두드리자 강혜인의 모든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다. 강혜인 31세. 해병대 수색대 대위. 별칭 유령. 주요 임무 기록은 대부분 기밀. 특이사항, 모든 생존 훈련 및 독도법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 기록. 특히 위장 및 게릴라 전술의 특화. 코모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사냥이 되겠군. 바이퍼,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저격 포인트를 확보해. 오라클, 도시의 모든 CCTV와 통신망을 장악하고 목표물의 디지털 흔적을 찾아. 나는 짐승의 굴로 직접 들어가 보지. 코모도는 혼자서 아무런 장비도 없이 강성 조선소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미끼였다. 짐승을 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 시각 혜인은 조선소 가장 깊숙한 곳, 선박의 엔진실에 숨어 있었다. 그녀 역시 새로운 적의 등장을 감지하고 있었다. 도철규의 무리와는 차원이 다른 훈련된 전문가들의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거대한 그물을 펼치듯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의 입장이 되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긴장감. 하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강한 상대를 만난 전사의 투지로 불타올랐다. 코모도가 엔진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그의 발밑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압력 감지식 인계철선.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쇳덩어리 수십 개가 그를 향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코모도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그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어둠 속에서 혜인이 강철 파이프를 들고 그를 덮쳤다. 두 그림자가 좁은 공간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쇳소리와 격한 숨소리가 뒤섞였다. 혜인의 공격은 치명적이고 간결했지만 코모도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유려하게 막아내거나 흘려보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혜인의 힘을 역이용했다. 역시 소문대로군 유령. 코모도는 여유를 잃지 않고 말했다. 그 순간 혜인은 이자가 자신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공방이 멈춘 틈을 타 혜인은 연막탄을 터뜨리고 뒤로 빠졌다. 코모도는 추격하지 않았다. 대신 귀에 꽂힌 통신기의 나지막이 말했다.
오라클 목표물이 미끼를 물었다. 이제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하지. 새로운 사냥꾼들의 등장은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헤이는 처음으로 완벽한 수세에 몰렸다. 에키드나 팀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코모도가 현장에서 그녀를 압박하며 몰아가면 도시의 가장 높은 건물에 자리 잡은 바이퍼가 저격총의 스코프로 그녀의 움직임을 올가맸고, 오라클은 도시의 모든 눈 CCTV과 귀통신망을 이용해 그녀의 도주로를 예측하고 차단했다. 그녀의 요새였던 강성 조선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헤이는 십수년 된 지하 배수관, 폐건물, 텅 빈 화물 열차를 오가며 힘겨운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의 공개 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이라 민간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격전에 잠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강철 같던 체력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정타는 바이퍼의 저격이었다. 헤인이 낡은 아파트 옥상을 통해 이동하는 순간 수백 미터 밖에서 날아온 총알이 그녀의 허벅지를 스쳤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다리를 저는 부상은 기동력을 생명으로 하는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헤이는 피를 흘리며 진안항에서 가장 오래되고 버려진 구역인 유령지구로 숨어들었다. 재개발이 무산되어 수십 년째 방치된 미로 같은 폐가촌이었다. 이곳이라면 잠시나마 추적을 따돌릴 수 있을 터였다. 무너져 내리는 한 폐가에 몸을 숨긴 헤이는 군용 응급키트로 상처를 스스로 봉합했다. 극심한 고통과 과다출혈로 의식이 흐려졌다. 칠흑 같은 절망이 온몸을 감쌌다. 여기까지인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해병대 훈련소에서의 마지막 구호가 떠올랐다. 누가 나를 막을 것인가? 그렇다. 나는 해병이다.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헤인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렸다. 이대로는 죽는다.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판을 뒤엎을 유일한 창구.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핏불 이석훈 기자뿐이었다. 헤이는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포위망을 뚫고 그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는 것. 그녀는 자신의 부상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스스로 피냄새를 풍겨 사냥꾼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 남은 배터리로 이석훈에게 짧은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 군에서 사용했던 비상 연락 방식이었다. 밀물 시간 2번 부표. 마지막 파도. 그리고 그녀는 스마트폰의 GPS를 켠 채 일부러 눈에 잘 띄는 곳에 버렸다. 오라클이 이 신호를 놓칠 리 없었다. 사냥꾼들은 미끼를 물 것이고 모든 병력이 이곳 유령지구로 집중될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자신은 진짜 목적지로 향한다. 예상대로 수십 분 후 유령지구는 경찰 병력과 에키드나 팀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다. 확성기를 통해 투항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혜인, 당신은 완전히 포위됐다. 즉시 투항하라. 헤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폐가의 허물어진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 그녀는 비상 탈출구로 미리 파악해둔 낡은 하수구를 통해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밀물이 차오르는 진안항의 바다였다. 강혜인은 지옥 같은 하수구를 지나 마침내 진안항의 이번 부두 근처에 도달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허벅지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눈앞은 몇 번이나 캄캄해졌다. 그녀는 오직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부두에는 이석훈 기자가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혜인의 연락을 받고 이것이 모든 것을 뒤엎을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다. 괜찮습니까? 상처가.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난 혜인의 모습에 이석훈은 경악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곧 놈들이 여기까지 추격해 올 겁니다. 혜인은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방수팩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버텍스 홀딩스의 비자금 장부 원본과 모든 진실이 담긴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백정혁의 살인 교사 증거, 그리고 그와 결탁한 황진만 의원, 진안 경찰서 내부 조력자의 모든 비리 내역입니다. 이걸 가지고 서울로 가세요. 지금 바로. 생방송으로 터뜨려야 합니다. 녹화방송은 그들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시간을 벌다니요? 당신은 어쩔 겁니까? 제 사냥터로 놈들을 초대할 겁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끝낼 곳으로. 혜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이석훈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될 생각이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같이 갑시다. 어떻게든 방법을. 아니요. 이건 제가 마무리해야 할 제 전쟁입니다. 기자님은 기자님의 무기로 싸워주세요.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제 아버지와 저 같은 또 다른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푸는 길입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령 지구의 함정이 발각된 것이다. 추격대가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가세요. 어서. 이석훈은 비장한 혜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결심한 듯 USB와 장부를 품에 단단히 안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혜인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무운을 빕니다, 강 대위님. 이석훈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혜인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자신의 마지막 전장, 바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강성 조선소로 향했다. 조선소는 이미 수십 대의 경찰차와 무장한 경찰 특공대, 그리고 그들 사이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에키드나 팀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현장 지휘 차량에서는 황진만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백정혁이 자신의 괴물 사냥꾼들과 함께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저항하면 즉시 사살해. 백정혁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작전이 시작되고 특공대원들이 조선소 내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함정들이었다. 혜인은 자신의 피를 미끼로 그들을 조선소의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구역,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는 도크로 유인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이석훈은 방송사 보도국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긴급 생방송을 시작했다. LIV 충격 단독. 버텍스 게이트의 진실, 현직 국회의원과 경찰까지 연루. 이석훈의 목소리를 통해 버텍스 홀딩스의 추악한 범죄와 백정혁의 살인 교사, 그리고 황진만 의원과 경찰의 비호 사실이 담긴 증거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마비될 지경이었고 방송사의 전화는 불이 났다. 조선소 현장의 경찰들도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쫓고 있는 용병이 사실은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던 영웅이었고 자신들은 그 범죄자들의 개가 되어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진실. 그들의 총구는 힘없이 아래로 향했다. 혜인의 목표는 단 하나, 백정혁이 타고 있는 지휘 차량이었다. 그녀는 특공대의 포위망을 아슬아슬하게 돌파하며 마치 불나방처럼 지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저 전현이. 스와. 코모도가 소리쳤지만 그의 부하들조차 망설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바이퍼가 쏜 한 발의 총알이 혜인의 복부를 꿰뚫었다.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혜인.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다. 아버지.
의식이 꺼져가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익숙한 함성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혜인은 피를 토하며 마지막 남은 초인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지옥의 악귀처럼 지휘 차량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다. 미친년 정말 괴물이잖아. 지휘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보던 백정혁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총을 맞고도 다시 일어서는 혜인의 모습은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지휘 차량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총을 내려놓은 젊은 형사들과 의경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스마트폰에서는 이석훈의 생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린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경찰서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코모도와 바이퍼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최악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조용히 현장에서 이탈을 준비했다. 그들의 계약은 백정혁과의 것이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혼란의 정점 속에서 마침내 혜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지휘 차량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다. 백정혁은 마지막 발악으로 옆에 있던 경찰서장을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부패 경찰은 아무런 방패도 되어주지 못했다. 혜인은 비틀거리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백정혁에게 다가갔다. 백정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차량 구석에 몰렸다. 오지 마.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게. 살려줘. 혜인은 대답 대신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그를 끌고 지휘 차량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눈앞의 거대한 도크였다. 수십 미터 아래 차갑고 검은 바닷물이 출렁이는 곳. 혜인은 백정혁을 도크의 가장자리 낭떠러지 끝에 세웠다. 여기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바다다. 그녀는 과다출혈로 이미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놈 같은 쓰레기가 더럽힐 곳이 아니지. 내 놈의 심판은 법이 아니라 이 바다가 할 거다. 혜인은 백정혁을 끌어안은 채 그대로 칠흑 같은 바다 아래로 몸을 던졌다. 안 돼. 뒤늦게 달려온 경찰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두 사람의 모습은 검은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버텍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황진만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되었으며 경찰 수뇌부 역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백정혁의 시신은 며칠 후 인양되었다. 하지만 강혜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실종 사망 처리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를 위해 자신을 바친 영웅으로 기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고 유령은 지난항의 수호신 같은 전설이 되었다. 1년 후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 낡은 보트 위에서 한 여인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얼굴, 평범한 어부의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해병대의 그것처럼 살아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낡은 해병대 인식표가 걸려 있었다. 바다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묻고 조용히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고개를 들어 수평선 너머 고향이 있을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은조렸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 파도가 잠잠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지옥 같던 복수는 끝났고 유령은 마침내 안식을 찾았다. 바다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